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수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꽤 회복했다고 하는데, 또 주변의 소비나 고용 같은 내수 지표를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실감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참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많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많이 나빠지고 있는 K자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떤지, 어디가 좀 풀려 있고 어디는 좀 아직 식어 있는지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할머니들의 음식, 할머니들의 패션 이런 걸 따라하는 일명 할메니얼 트렌드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예, 공매도의 영향인지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오늘도 시장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 연결해서 오늘은 글로벌 증시 이슈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구리 가격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구리가 꽤 경제에 중요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이후에도 계속 강세더군요, 가격이. 네, 지난주에 중간에 얘기 끊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때는 제가 구리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톤당 $10,000를 넘어갔다가 예. 다시 좀 내려와서 소강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음. 지난주에 저희가 구리 수요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공급 측면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리의 공급. 구리는 네, 어느 나라에서 주로 캡니까? 칠레 또는 페루, 음. 그다음에 뭐 이런 중남미 나라들 또 남아공도 있고 한데요. 네. 그 칠레하고 페루가 실은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참 먼 나라들이 주로 구리 많이 나오는군요. 네. 음. 그런데 당분간 수급은 거의 균형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페루에서 네. 그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의 전체 구리의 13% 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페루에서 예.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예. 네. 지금 1차 투표에서 19%로 1위를 기록한 카스틸로라고 하고 있는 후보가 극좌 성향인데요. 예. 이분이 그동안 방산을 통해서 국부가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이걸 국영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구리 광산들을. 잘못하면은 예. 네. 그동안 페루는 한 10년 정도 동안은 시장 친화적으로 전 세계 투자가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공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국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걷겠다거나 이래가지고 글로벌 투자가들이 거기다 광산 투자를 더 안 했던 이런 상황인데 네. 페루나 칠레 이쪽은 다 들어와라 글로벌 투자가들이 우리가 좋은 환경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시장 친화적인 투자가 활성화돼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예상 후보 1위긴 한데요. 이분이 지금 국영화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페루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때문에 지금 공급 측면도 아까 수요 측면도 지난주에는 되게 좋다고 했는데요. 공급 예. 측면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것이 구리의 지금 랠리를 만드는 단기적인 그렇군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칠레, 페루, 남아공 여기에만 묻혀 있어서 거기서 주로 캔 게 아니라 네. 여기저기 구리가 묻혀 있을 만한 곳은 많이 있는데 그들 나라에서 스스로 캐낼 수 있는 자본과 설비가 없으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거기서 캐낼 수 있는데 그 투자를 자유롭게 받고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시장 친화적인 거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뿐 아니라 이제 향후 광산 투자를 꾸준히 해야지 이제 수급이 맞는데 네. 페루 같으면은 그전과 다른 이런 국영화 이슈로 인해서 예.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6월 6일 선거를 앞두고 요 5월하고 6월에 공급 측에서 문제를 좀 야기할 만한 이런 이슈로 볼 수 있겠고요. 페루 정부가 구리 광산을 국유화하면 구리가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닌데 글로벌 투자가들이 이제 추가 투자를 위해서는 검토를 하겠죠. 아. 이게 여기다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나가서 예. 딴 데로 가는 게 나은지. 아하. 그러면은 이 투자 어떤 그 금액들이 규모가 줄어들거나 점점. 수급에 문제가 음. 생기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미리 당겨서 가격이 반영되는 야. 측면도 상당히 있다. 수요와 공급 전부 다 지금 가격 상승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아마도 하반기에 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조금 억제하고 또 미국도 그렇고 테이퍼링 이슈, 수도꼭지를 잠그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긴축 이슈가 나오면 네. 그때 한번 강하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 그래서 가격이. 네, 구리도 예. 그렇고 예.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음. 긴축이 미국이나 전반적인 그 세계의 긴축이 테이퍼링 이슈로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게 언제 나올 거냐. 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잔뜩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라면 지금 금리는 다 낮춰놨고 거기에 더해서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이 돈 푸는 양을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금리 인상은 나중 얘기고 지난 2013년에도 자 이렇게 풀었던 돈의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게 테이퍼링인데요. 네. 더 안 풀겠다. 이게 긴축의 첫 번째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2013년 6월부터 12월, 10월까지 신흥국 그 시장이 아주 작살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율이 예.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예. 프레자일 5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 그저 주식 채권 뭐 환율 할 것 없이 다 떨어졌고 주식도 전반적인 선진국 주식도 조정을 받았던 예.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야 테이퍼링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저기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이 저기 버블이 자산 버블이 네. 강하게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거기서 지금 구리 나오고 있어서 가격에서도. 구리뿐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조정이 주가도 테이퍼링에 그렇고. 지금 달려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돈 풀린 효과로 이런저런 그 자산 가격 올라 있는 게 꽤 된다고 다들 투자자들도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문제가 큰 게 없어서 예. 지금 랠리들이 다들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예. 그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실은 이제 그 긴축에 대한 시그널로 테이퍼링이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요거랑 연관되는 것들이 이제 음. 만약에 인플레가 너무 강하게 네. 경기 회복 이런 그 수요가 너무 강하게 나왔을 때는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고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4분기를 보고 있는데요. 올해 테이퍼링에 4분기요? 대한 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얘기들, 발표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만약에 저기 2분기, 3분기에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아지고 자산 버블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이런 충격들이 좀 빨리 더 올 수 있겠죠. 좀 빨라진다. 빨라져도 가을이네요. 그러면 3분기로 빨라진다 해도. 그런데 이슈가 발표가 먼저 나와버리면 6월부터 나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네, 예. 그러면은 금리가 먼저 튈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을 지금 각 맞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뭐 연준도 어떻게 발표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6월, 테이퍼링에 7월 대한 이때부터 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 거의 안 가져가고요. 미국채 네. 금리 오를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미리부터 좀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센은 일단 4분기인데 네. 보통 컨센대로 잘 안 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그렇고 6월이라고 해봐야 이제 5월 초니까 그래도 한 달인데 네. 다음 주 주가가 궁금한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주가가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꽤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글쎄요. 다음 주 주가를 제가 물론 예측하기는 예측해달라는 쉽지 말씀은 어려운 뭐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거는 누구도 못하는 일이지만 네. 요즘 안 좋은 게 말씀하셨던 이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인 건지 아니면 뭐 공매도가 시작된 것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글로벌 차원의 얘기였고요. 예. 국내는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라든가 자산 그 버블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되는 우려 예.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조금 더.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글로벌 차원의 어떤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예. 네, 지금은 경기 회복의 초기이고 그런 두려움들은 이제 천천히 올 거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리플레이션 랠리는 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경기, 세계 경기, 매일 경제 지표들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리고 경기는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도 더 좋아질지 아니면 또 이러다 말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경제 진단해보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이 우리나라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살아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발표된 1분기 GDP라든가 예. 4월 수출 보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수출이 잘 나온다는 건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하고 그다음 미국 쪽 가른 그 수출이 상당히 네.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생각보다는 물론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4월 수출이 한 40% 전년 동월 대비 작년 4월에 비해 40%니까 작년에 한 마이너스 20% 내외 정도였군요. 4월에. 2019년보다 2020년은 한 마이너스 20 정도.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예. 수출은 빠르게 회복되고 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부진했던 거 감안해도 네. 40% 올라간 건 깜짝 놀랄 만한 예, 정도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 미국 이런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있다 예상보다. 네. 그 말이겠죠. 경기가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출의 품목별로 보면은 단순하게 소비재보다는 네. 그러니까 소비재는 지금의 그들 나라의 경기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소비재보다는 그러니까 중간재, 뭐 자본, 기계라든가 아니면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그 나라들의 미래 경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나라 공장들이 우리나라 설비 주문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은 경기는 좀 그들 나라, 우리나라는 해서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 보면 세계 경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계속 침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저금리였죠. 네, 그래서 요즘 이 회복되는 게 물론 코로나 상황 아주 심각할 때보다는 회복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2019년, 2018년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도 불경기였으니까 전반적으로는 네. 그때로 그냥 돌아가는 건지 예전의 불경기 그 상황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회복된다고 하시니 이 회복세를 틈타서 또는 기회로 과거의 불경기도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제 물가도 뭐 4% 5% 오르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금리도 높아지는 그런 그 지난 한 1, 20년 동안은 우리가 경험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유지는 말씀하신 새로운 호황기로 들어서느냐, 가는 거냐, 예, 아니면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냐. 그냥 병원에서 퇴원한 네. 거냐. 예. 일단은 일시적 반등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무게를 둬야 되겠는데 최근에 우리 수출 품목만 봐도 좀 새로운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전기차라든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중장기 호황을 맞기 초기 국면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90년대 말에 IT 한창 뜰 때도 그랬고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골디락스라고 할까요? 호황기라고 할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는 있는데 뭘 보면 우리 수출 품목, 수출 품목들을 예, 보면 품목의 구성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 시작하는 새로운 설비들이 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 거를 볼 이런.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뭐 간다 이렇게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만약 그게 새로운 이제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초라면 이게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뭔가 계기가 반전의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세계 경제 그 산업의 트렌드가 바뀔 때 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 산업이랄까 주력 부문들이 바뀔 때는 예.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만 봐도 그리고 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그 전후로도 예. 어떤 산업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보면 외환위기 직후에 이른바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예, 예. 나중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도 예. 했습니다만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는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위기였거든요. 근데 예.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그런 위기와는 좀 상황이 다르긴 틀린데 하죠. 우연치 않은 건지 정말 그거는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계기를 네. 코로나가 만든 건지는 좀 나중에 지켜봐야 가봐야 되겠죠. 하는데 예. 요즘 나타나는 신호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다시 뭐 예전 정도로 그렇습니다. 회복되는 그럴 정도에 가능성은 그치겠지 충분히 또 있고요. 있을 수 예. 있고 그게 이제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뭘 사신 분들은 네. 대출 이자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주택이나 뭐 부동산이나 사신 분들은 이자율이 앞으로도 한 요즘 한 2, 3% 요 정도가 계속 유지될 건지 뭐 경기가 좋아져서 한 5, 6%, 7, 8% 되면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네. 수년 후에 이 세계 경기, 우리나라 경기가 어떨 건지도 궁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가능성은 한 반반쯤 된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바닥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하면 너무 모든 정책금리들이 모든 나라 정책금리들이 낮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뭐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네. 지금보다는 1년 후, 2년 후에는 시장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아주 특이한 지금의 어떤 금리 그렇긴 시장 할 거예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네. 다들 추측 내지는 우려를 한 거겠죠. 뭐 경기가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은 금리도 오르고 좀 뭐 서로 반대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른바 실물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자영업 경기는 돌아다녀 보면 아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일자리 생기는 거는 굉장히 부진해졌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회복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양쪽에 펼쳐지고 있는 건지. 지금 일자리 빠지는 쪽 보면 이제 대면 업종이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 대면 업종이라는 게 우리가 체감하기 쉬운 뭐 음식점, 그다음에 뭐 임시 아르바이트생들을 네. 뽑는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새로운 패러다임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이제 코로나 때문이고요. 네. 이게 또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실물 경기에 후행하는 그런 성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백신 접종이 돼서 집단 면역이 언제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점점점 우리가 개선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그런 이제 대면 업종과 어떤 고용 시장의 지금 나쁜 모습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수출이나 이런 게 먼저 풀리고 네, 그렇게 해서 경기가 풀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직원 뽑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개 그 시차는 어느 그 시차는 정도입니까? 뭐 천차만별인데요. 예. 아주 짧게는 6개월이고 뭐 길면은 1년 이상 갈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회복세가 특별하게 변수 없이 유지된다면 우리 걱정하고 있는 실물 경제, 자영업자 혹은 뭐 고용 문제 이런 것도 서서히 괜찮아질 거라고 서서히 보십니까? 괜찮아지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려면 네. 핵심은 코로나죠. 예. 예. 그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그때 사회가 그거는 이제 집단 면역 이 되면 그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은 이제 안 한다고 치면 네. 자유롭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고용 상황은 자영업자 상황은 코로나 이전으로 분명히 돌아갈까요? 분명히 돌아가죠. 예, 그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거는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직원을 그동안 4명 쓰고 해봤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2명으로 줄여서 해봤더니 네, 어찌어찌 2명도 되네? 뭐 음. 그런 류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뭔가 증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제 2명 갖고 된다는 얘기 말씀하신 손님이 적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네. 손님이 많아지면 2명은 힘들겠죠. 다시 예. 돌아갈 것이다. 예, 예. 그렇다면 어떤 걸 좀 우리의 이제 걱정거리로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는 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도 개선될 거고 네. 우리가 걱정하는 실물 경제도 좀 나아질 거다. 시간의 문제지라는 예, 예. 거라면 그냥 시간이 가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숙제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요인은 좀 있는데요. 그 수출이 정말 계속 잘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은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백신 맞았어도 변이 바이러스에는 또 감염된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코로나 말고 코로나19 말고 코로나2 뭐 둘 하나가 되겠죠.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오늘 소비자 물가도 나왔지만 2%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금융이나 통화 정책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정부의 입장에서는 왜요? 왜 골치 아파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면 그러면 납두면은 버블이 생기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산이나 금융시장 일부에서는 버블이라고 보는 시각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가나 부분들이 다른 있다면 자산 가격, 뭐 집값 이런 건 많이 그렇습니다. 올라서 그런데 예. 물가에는 그런 지표들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 그런 수요 측보다는 이제 수입 물가 쪽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원자재 가격. 뭐 탄광에서 아직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디 뭐 부두에서 배 하역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족해지니까 가격은 오르는 건데. 오르는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올해 상당히 경제 회복세가 빠르다는 그런 전제라면은 실제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 쪽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소비자들도 주머니 두둑해지니까. 실장님 그 상황에서 그러면 경기가 정말 좋아졌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가 걱정입니까? 예전에도 뭐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던 때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부문은 좀 덜한데 가게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 그러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대출 많이 받아서 받은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 통상적인 경기 사이클이라면 그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사실 이제 디폴트 문제가 우리 옛날에 카드채 사태 그때 정도의 어떤 충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안 올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게 걱정되면 금리를 안 올리면 그거는 이제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고 안 올렸을 때는 그 버블이 점점점 쌓여서 지금은 물가 계속 올라갑니까? 지금은 슈루탄 하나 터지는 건데 그때는 핵폭탄이 터지는 거죠. 안 올릴 때는. 안 올리면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러다가 그게 좀 고민이다 이거군요. 그럼 우리는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지 아니면 안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는지 뭐 하나요? 바라야죠, 당연히. 당연히 바라야죠. 빨리 회복되면 또 그런 시기가 빨리 올 수 있으니. 그거는 아마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은 돼요. 경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좋은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기는 귀찮은 경제 상식들을 저희가 대신 알아보고 공부하고 조사해서 풀어드리는 귀찮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박무성 씨가 오늘 뉴스인데 질문을 주셨네요. SK텔레콤이 자사주 2조 6천억 원어치를 소각했다고 하는 뉴스가 들리던데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고 그건 왜 하는 건지 알아다가 알려주라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말 그대로 회사 돈을 그 회사 주식을 사서 회사 돈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소각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불에다 태우는 건 아니고 아주 비슷하게 그냥 세상에 없는 주식으로 없애버리는 서류상으로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굳이 비싼 돈을 2조 원 넘게 들여서 그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거래소에서 회사 주식을 사서 그걸 또 없애버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조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쳐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5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내보내고 그냥 4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야 막내야 일로 와봐. 우리가 5인조로 해서 지금까지 번 돈이 총 50억 원인데 그럼 네 몫은 이 중에 10억 원 아니겠니? 근데 이 10억 원 너 지금 줄 테니까 너는 이 그룹에서 나가주라. 우리는 이제부터 4인조 아이돌 그룹 할랜다. 너 고향 가서 집 짓고 사는 게 꿈이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인조 그룹에서 한 명의 지분을 없애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사주 소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운 회사 돈 10억 원은 막내 줘야 되니까 나가는 돈이지만
지금부터 버는 돈은 이제 5명이 아니라 4명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죠. 자사주 소각도 아니 왜 아까운 회사 돈 써서 주식을 사서 소각하냐 궁금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5인조 아이돌 그룹에서 막내 1명 내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말은 돈 벌면 나눠 가져야 되는 주주들 숫자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번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모든 주주들에게 골고루 주당 얼마씩 배당을 해서 나눠주는 건데 가끔은 주주 여러분 이 돈으로 배당하지 말고 아이돌 그룹이 가수 1명 내보내서 입을 줄이듯이 우리도 주식 숫자를 좀 줄여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배당을 하면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하면 똑같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효과가 있지만 세금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귀찮은 경제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아이고 지금 흑산도 지역, 홍도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모양이네요. 강풍 경보가 지금 발효됐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인근에 계신 분들 방송 듣고 계시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 주변에 나가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예. 자,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에 배우 윤여정 씨가 MZ세대, MZ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여성 의류 쇼핑몰의 광고 모델이 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요즘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부른다네요. 트렌드 리포트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디의 조형용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메니얼. 네. 할메니얼은 할머니라는 뜻일 거고 니얼이면 니얼 네, 뭐,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네, 세대. 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스며든 어르신 감성이나 상품 트렌드를 이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이제 할메니얼 트렌드가 최근에는 이 굉장히 큰 소비 트렌드로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늘은 할메니얼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메니얼. 네. 할메니얼.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할머니 옷 입고 다녀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할메니얼 트렌드랑 복고 열풍이랑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예.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복고 열풍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이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인기 있었던 과자를 그대로 네. 한 20년 지나서 똑같은 브랜드로 다시 출시를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소비자였던 분들이 추억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구매를 하는 게 복고 열풍이라면 예. 이 할메니얼 트렌드는 이 소비를 하는 그 세대들이 MZ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과거의 제품을 경험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방식으로 예. 변형해서 재창조해내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 패션에서 먼저 그 나타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복장 같은데 할머니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예.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좀 변형한 방식인 거죠. 근데 밖에서 예를 들면 보면 할머니 옷이랑 비슷은 해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 야. 꽃무늬라던가 니트라던가 예. 뭐 미니스커트가 아니라 롱스커트라던가 뭐 항아리 치마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새로운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귀엽다. 맞아요. 특이해 보이고. 네. 그리고 뭔가 따뜻해 보이고 예. 또 이렇게 안락해 보이고 뭐 뭔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좀 인간미가 있고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게 보통 이제 의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주로 이제 의류겠네요, 그죠? 의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뭐 할미룩, 할머니룩, 뭐 할매룩, 그레니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니트나 가디건, 치마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 2030 세대들이 주로 가는 여성 쇼핑몰에서 윤여정 씨를 광고 모델로 한 이유도 사실 이런 룩이 인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할메니얼 트렌드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에는 약간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냥 막연한 할머니들의 그런 감성이 아니라 예. 할머니 중에서도 뭔가 지혜롭고 포용력이 있고 따뜻하고 네. 그런 얘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윤여정 씨가 대표적인 캐릭터라 이제 뭐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이런 키워드로 뭐 구매도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대개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할머니는 뭐 그냥 가까이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었을 텐데 네.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윤여정 씨가 만든 거네요. 윤여정 씨가 마음에 들고 좋은데 네. 그분의 연령대가 할머니니까 할머니도 친근해진다 이런 뜻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음. 이 할메니얼 트렌드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나오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유튜브나 SNS들을 보면은 과거의 영상들이나 과거의 음악들, 컨텐츠, 드라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이 MZ 세대들에게는 이 문화들이 굉장히 신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튜버들 중에서 최근에 밀라논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 밀라노와 논나라고 하는 것이 이태리어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밀라노에 사는 할머니라는 뜻인데 네. 이 밀라논나 채널이 구독자 수가 80만 명이에요. 이분이 70세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어떤 컨텐츠를 소개를 하느냐 굉장히 트렌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명품이나 또 인테리어, 요리,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20대, 30대들에게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배우 문숙 씨 같은 경우에도 힐링이나 요가, 뭐 비건, 건강을 키워드로 한 그 도움이 되는 요리법과 생활 습관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채널의 구독자층도 대부분 MZ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또래의 어떤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혜 그리고 먼저 그 오래 살아본 사람의 어떤 경험 마음에만 들면 나이 네. 많은 셀럽도 좋다. 맞습니다. 세대 차이 안 느낀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할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울면 달래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또 어릴 때 재워주고 이랬던 예. 그런 포근한 감성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류뿐만 아니라 뭐 음식 뭐 이런 곳에서도 옛날 추억 다시 소환하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식품업계랑 외식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식업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자개장, 병풍, 뭐 네. 샹들리에 이런 것들로 인테리어를 꾸며놓고요. 그러나 메뉴들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전 메뉴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가면 과거의 어떤 시대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할머니 댁에서나 봤던 그런 추억 속에 가물가물한 그런 제품들로 이제 오히려 그게 인테리어를 좋아 해놓고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포근함, 안락함 이런 것들을 주는 거고요. 지금 현대 시대에서 보는 것들이 너무 정돈돼 있고 차갑고 뭔가 이렇게 컬러풀하고 이런 느낌에서 과거의 그 부분은 약간 갈색이면서 어두우면서 조명도 좀 어둡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의 안락함을 느낀다 이런 거죠. 오히려 샤방샤방한 게 지겹다는 겁니까? 자개장 얘기가 나와서 네, 맞습니다. 그거 어중간한 세대 입장에는 네. 그 어릴 때 매일 가면 그 친구 집에 있었던 그 지겨운 저게 도대체 뭐 인테리어인지 감각인지 정말 없어 골동품이라고. 보이는 저거 얼른 내다 버려 이제 네. 하는 그런 느낌의 코드였는데 네. 그게 어느새 이제 새로운 세대에서는 재밌네 네. 느껴보지 못했던 네. 그리고 뭔가 역사가 들어가 있고 손때가 네. 묻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안락감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건데요. 네. 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그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가 새로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새로운 메뉴인 거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맞아요. 다방 있다가 새롭게 커피숍이라는 게 생길 때는 네. 야 여기는 쌍화차도 안 팔고 뭔가 이제 새로운 느낌이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와 커피만 팔아 근데 종류가 많아 이제 이런 그런데 이 메뉴를 이 프랜차이즈에서 출시를 하자마자 한 달 만에 판매 수량이 3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기피할 것 같은 메뉴들이었는데 네. 그런 선입견을 좀 깨준 거죠. 그런데 이런 트렌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세련된 커피 전문점이나 디저트 카페를 찾는 대신에 일본식 옛날 다방인 키사텐이라는 그 체인점이 있거든요. 그 옛날 다방 모습 그대로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키사텐이 각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키사텐에서 파는 커피와 차, 주스, 뭐 옛날 방식의 파르페, 또 음료랑 두툼한 토스트 뭐 네. 이런 것들을 예. 주로 젊은이들이 앉아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옛날 추억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아침에 가면 뭐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 그런 매장에서 아침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예. 키사텐에서 토스트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느낌은 와 신기해
처음 봤어, 생소해라는 그 느낌입니까? 아니면 뭘까요, 그 느낌이? 옛날의 기억들 그리고 또 신기한 느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음. 요즘에는 너무 인테리어가 깔끔한 그런 그 서로 경쟁하듯이 깔끔한 인테리어들이 많지만 오히려 이렇게 조금 퇴색해가는 이미지에서 네. 좀 편하게 있어도 되는 그러니까 깔끔한 인테리어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나도 좀 정도 내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엎지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뭔가 기대도 되고 좋은 느낌? 네, 약간 이렇게 안락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 네. 원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는 친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빠 엄마하고는 안 친하고 네. 또 아빠 엄마하고 또 아들 딸하고도 또 안 친하고. 네. 이게 이제 한 세대씩 걸러서 네. 1, 3, 5가 서로 코드가 맞거나 친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와는 뭐 성장 과정 같이 거치니까 뭐 사춘기도 겪으면서 서로 이제 트러블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 그 지지받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모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적극 지지를 받다 보니까 네. 그 어릴 때의 감성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떠올리면서 과거를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도 말씀 주셨지만 복고 열풍하고는 좀 달라서 뭔가 옛날 분위기로 만들더라도 나는 이 어필을 그 옛날의 추억을 갖고 있는 그 올드 세대에게 어필할 건지 네. 아니면 신세대용으로 팔 건지는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탈리아에서도 할머니와 함께 파스타 만들기라는 이런 온라인 강좌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각자의 그 집에서 내려오는 파스타 만드는 그런 전통들을 유튜브에서 서로 할머니랑 직접 만들면서 이 강좌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네. 또 수업으로 언택트로 네,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자, 이게 이런 트렌드라면 뭔가 나의 비즈니스에도 같이 접목을 좀 시켜보면 좋고 자영업하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네. 뭐 그런 전략이 떠오르기도 할 텐데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1.5리터짜리 병에 담긴 주스 혹시 생각나세요? 요즘도 나옵니까? 무슨 안 패밀리 나옵니다. 주스 이랬던 느낌이었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 예, 브랜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예.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네. 이 주스가 1987년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병 무게 때문에 더 가벼운 병에 담긴 주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예. 2013년까지만 병 주스가 판매됐어요. 저희는 그런데 그 냉장고에 보리차 넣어서 늘 물병으로 썼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 병을 딱 보여주면 MZ 세대들은 주스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리차병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집에 가면 다 냉장고 안에 이 보리차가 있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이 브랜드와 이 주스 브랜드와 요즘에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이 주스 브랜드가 보리차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네. 아예 보리차가 담긴 아. 예, 병에 담긴 보리차를 다시 한정판으로 내놓으면서 예. 보리차 티백도 같이 팔고 병을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도구도 같이 주면서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해보면 어떨까. 그렇다 그러면 친환경적이면서도 MZ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포인트, 과거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을 소환을 해서 재밌겠다 그런 게. 네, 열광할 수 있는 제품이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Z 세대에게 할메니얼 트렌드 또는 복고 열풍을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마칠 시간입니다. 곧 이어서 점심시간이고요.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내용 다시 들으실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이용하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